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초고는 모두 걸레다.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명작 무기의 잘 이끌어 버전이 무려 47가지에 달한다고 하니 태고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초고를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초고는 너무 상투적이니까 그걸 놓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겨우 한 편 만들어내는 거죠. 소설과 은희경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생각해서 더 이상 손보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 고치고 고치는 게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좋은 문장의 조건으로 성, 색, 정, 경을 들었습니다. 성은 소리 성자인데 글의 울림, 즉 공감을 말하고, 색은 화려한 글, 담백한 글처럼 그 글에 맞는 문체를 뜻하겠죠. 정은 대상의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고, 경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지를 여는 글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암의 이러한 좋은 문장 조건을 태고의 목표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또 태고가 교정, 교열, 윤문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겠습니다. 교정은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이고, 교열은 교정을 포함해 올바른 단어와 문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윤문은 문장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또는 명확하게 다듬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열의 한 영역이지만 윤문은 글쓴이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태고는 자신이 하는 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가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고 능력을 높이거나 또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전문가 교열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태고를 흔히 산통에 비유합니다. 수없이 다시 읽고 고치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태고의 짜릿한 고통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탈고했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태고의 훈련은 좋은 글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 문맥과 어휘, 문법, 문장, 맞춤법을 판별할 수 있는 감각과 문법적 직관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럼 글쓰기의 활용 점정인 태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저의 30년 글쓰기 경험과 신문사의 경력, 관련 자료를 두루 참고해서 효과적인 태고의 노하우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태고에도 순서가 있다입니다. 태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을 다듬는 순서를 감각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문단과 문장, 맞춤법 오류까지 한꺼번에 다 보기보다는 단계를 나눠 태고를 하는 게 좋다는 충고이죠. 태고의 첫 순서는 글의 전체 맥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글의 흐름과 얼개, 구성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명료하고 입체적인 논지 전개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문단의 소주제가 전체 주제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문단 정비와 함께 문장의 앞뒤를 바꾸는 등 글의 전체 짜임새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어 주어와 수어의 호응 등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맞춤법 체크는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맞춤법을 먼저 보게 되면 문단이나 문장이 빠지거나 추가될 경우 맞춤법을 다시 점검해야 하니 이중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태고의 순서를 너무 기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글의 구성과 흐름을 먼저 살핀 뒤 문단 나누기와 문장의 완결성을 점검하고 이어서 맞춤법 등 세부적인 체크를 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태고의 효과적이라는 점의 강조이니까요. 효과적인 태고법 둘째는 글의 구성을 생각하며 문단을 정비하라입니다. 글의 전체 흐름과 논리 전개, 즉 글의 구성은 문단 나누기로 기결됩니다. 적절하고 치밀한 문단 나누기로 문단의 소주제가 전체 주제로 유기적인 결합을 이뤄야 논지가 정교해지고 글이 간결해지며 흐름도 매끄러워집니다. 첫 문단과 첫 문장은 글의 운명을 좌우하죠.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을 계속 읽을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하고 임팩트 있는 첫 문장과 문단의 기법 구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단이 너무 길면 독자의 생각을 한 곳에 갇히게 하니 좋지 않습니다. 소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가급적 문단은 짧게 구성하고 이러한 소문단을 촘촘하고 스피드 있게 엮어나가야 글의 흡인력이 높아져 독자의 이탈을 막고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몇 개의 문단별로 중간 제목을 붙이는 것도 글의 군더더기를 드러내고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주죠. 문장 태고를 마무리할 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읽는 이를 끌어들이는 첫 문장과 긴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문장은 글을 읽게 하는 장치이면서 글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수미상관, 즉 글의 처음과 끝이 서로 호응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점검하라입니다.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되는데 서술어에 맞는 주어와 목적어를 써야 합니다. 부사어도 서술어와 호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응이란 문장 안에서 낱말들이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결코 다음에는 부정적인 서술어가, 아마 다음에는 추측성의 서술어가, 제발 다음에는 청문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가 오는 것을 말하죠. 문장에서 주설의 호응 관계는 혼문장을 쓰면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또 호응 관계는 문장의 주성분, 즉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만 찾으면 점검이 쉬워지죠. 네이버 블로거 퐁다쌤의 문장 다듬기를 중심으로 문장 태고의 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태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어를 찾는 것입니다. 주어가 없는 경우는 숨겨진 주어를 찾아 서술어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개천 옆에 줄지어 있는 밤나무들이다 라는 문장엔 주어가 없죠. 개천 옆에는 밤나무들이 늘어서 있다처럼 밤나무들을 주어로 해서 늘어서 있다 서술어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중간에 주어가 바뀌었는데 한 문장으로 쓴 경우는 앞뒤 주어를 일치시키거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서운해하기가 쉽다. 이 문장은 주어가 다른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죠. 문장을 나눠서 누군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서운해진다로 숨겨진 주어 우리너를 서운해진다와 호응시켜야 합니다. 이중주어를 쓴 경우는 진짜 주어를 찾아 다른 하나는 목적어나 부사로 바꿔 써야 합니다. 병사는 드디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병사와 인내심이 주어인 이중주어 문장이죠. 따라서 병사의 인내심은 드디어 한계에 달했다로 인내심을 주어로 하고 병사는 부사로 바꿔 수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물주어를 쓴 경우는 서술어를 능동형으로 고칠 수가 없다면 사람 주어로 바꿔 써야 합니다. 물컹하고 밍밍한 식감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밍밍한 식감은 사물주어이고 서술어가 피동형이므로 나는 물컹하고 밍밍한 식감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다처럼 사람 주어 나는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다음은 서술어 점검 차례입니다. 주어가 문장의 시작을 지배한다면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서 그 문장의 문법적 완성을 결정하죠. 문장의 기본 요소인 주어, 목적어, 부사가 모두 서술어와 호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가곤 했던 본동수퍼가 더 친숙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가곤 했던 본동수퍼를 더 친숙하게 기억한다. 나는과 본동수퍼가 둘 다 주어로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본동수퍼를 목적으로 하면 나는 뭐뭐를 기억한다로 서술어와 호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성묘나 차례를 지내러 사람들이 꽤 온다 라는 문장은 성묘를 하거나 차례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로 고쳐야 합니다. 성묘는 하다는 동사와 차례는 지내다라는 동사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그와 나는 최근에 많은 교류가 없었다라는 문장은 그와 나는 최근에 교류가 별로 없었다로 고쳐야 합니다. 많은 교류처럼 명사수식이 아니라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니 별로 없었다로 하는 호응이 맞겠죠. 피동 표현은 주어를 사람 주어로 바꾸고 동사를 능동형으로 써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독특한 아이로 여겨졌다라는 피동 문장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를 독특한 아이로 생각했다로 능동형으로 바꾸면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서술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부사어를 서술어 가까이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앞에 싸고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수퍼가 있다는 문장은 싸고 아담하지만 있을 것 다 있는 수퍼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로 앞에 부사를 꾸미비 받는 동사 있다 가까이에 놓아야 합니다. 문장의 어조를 결정하는 부사어를 잘못된 자리에 쓴 경우 어감을 살펴가면서 부사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산다라는 문장은 주위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산다로 부사어 주위에를 앞에 놓는 것이 의미를 더욱 잘 드러냅니다. 문맥상 의미 없는 부사를 강조로 쓴 경우는 과장된 느낌을 주니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락시장은 정말 신선한 회로 매우 유명하다라는 문장에서 정말은 의미 없는 강조인이 빼는 게 좋다는 것이죠. 문장 구성 요소의 호응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두 번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되고 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태고 방법 넷째는 반복되는 단어, 불필요한 조사나 의미 빼기입니다. 좋은 글은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고 풍부한 상상을 하게 하는 글이죠. 같은 단어의 반복과 중복 표현은 독자의 생각을 한 곳에 갇히게 하니 좋지 않습니다. 조사의 남용, 같은 의미의 반복은 문장의 흐름을 어색하게 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리죠. 또 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사가 잇따라 나올 경우에 문맥에 맞게 바꾸고 불필요한 조사는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그는 눈의 구조를 착안하여 사진기를 발명하였다라는 문장에서 구조와 사진기를 조사가 이어지니 그는 눈의 구조에 착안하여 사진기를 발명하였다로 구조의 조사를 애로 고쳐 써야 합니다. 생각을 했다는 생각했다로, 정리를 한다는 정리한다로 조사를 빼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처럼 주체를 높이는 의미, 시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처럼 마지막 서술에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글에서 동일한 서술의 반복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뭐뭐 것이다, 뭐뭐 같다, 생각한다 등의 서술을 많이 쓰게 되는데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문기사에서 인용 문장의 서술어도 뭐뭐라고 밝혔다 한 가지만 쓰지 말고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뭐뭐라고 전했다처럼 서술어를 다양하게 구사해야 글이 살아납니다. 수많은 모든 같은 형용사 뒤에는 굳이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 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차들을 보며 라는 문장은 수많은 차를 보며처럼 들자를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태고의 마지막은 맞춤법 점검입니다. 맞춤법은 글쓰기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맞춤법에 대해서는 글쓰기 5, 맞춤법 딱 보면 안다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첨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법은 맞춤법 검사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맞춤법 검사기가 있고 나라 인포테크의 맞춤법 검사기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검사기를 믿고 기본적인 맞춤법 공부에 소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기본적인 맞춤법은 반드시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는 태고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글, 매력적인 글은 충분한 태고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런 초고를 쓰고 최소한 4일 이상 지나야 자신의 글이 낯설게 다가오고 그래야만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쓴 글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소 4일 이상의 시간을 갖고 태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태고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감동과 울림이 큰 좋은 글을 많이 빚으시길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